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파와 구조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 청사진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죠. 새 정부 들어서 1천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한 재계는 규제 완화의 폭과 깊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던 규제 개혁. 윤석열 정부에서는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집중 진단해서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관련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새 정부 출범하면 항상 규제 혁파, 규제 개혁 이런 걸 내걸잖아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규제 혁파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표시했는데 정철진 평론가님, 이게 네.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철학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핵심은 역시 모든 것을 시장에게 맡긴다. 다시 시장 경제로 예.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규제 혁파, 또 기업 중심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이미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실은 문재인 정부의 이전 정부들의 뭐 우리의 경제 성장 정책이었다, 경제 정책의 근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동안의 한국 경제는 역시 수출의 주체는 대기업이 되겠죠. 기업이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통해서 이제 뭐 달러를 벌어오면 이것으로 내수를 살리고 내수 엔진이 돌아가고 다시 이 힘으로 기업들에게 힘을 줘서 돌아가고 이제 이런 엔진 구조였었는데 예. 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어떤 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일명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일단 기업은 기업 메커니즘대로 돌아가고 예. 내수에 있는 소득을 키워서 이걸 가지고 자체적인 엔진을 돌려서 예. 결과적으로 내수와 수출을 같이 간다는 구조였었는데 예. 아마도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그 이전 정부죠, 뭐 박근혜 정부라든가 MB 정부 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시장 자유주의를 이야기한다면 역시 큰 틀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뭐 규제 개혁이겠고 그것이 바로 또 오늘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그에 앞서서 이명박 정부 뭔가 기업에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자유를 더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완전한 지금 이 개혁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가 이 세금과 예. 복지 중심의 국가 주도 경제, 좀 예.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좀 예. 그 강조가 됐었죠. 예. 그의 반작용으로 이번 정부는 기업을 통해서 기업을 살려서 민간 주도 경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측면이 이제 강조된 것이기 때문에 규제와 조세를 풀어보겠다. 예. 그래서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어긋나는 거는 좀 보정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가고자 하는 주도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규제 이런 것을 표현을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뭐 모래주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모래주머니,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모래주머니. 기업들은 생각할 때 그 모래주머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장 이제 현재 화두가 되는 것도 예. 규제가 한두 개겠습니다만 예.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 경제인 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예. 역시 첫 번째가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좀 더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과적으로 예.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인데 예. 이제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최고 경영자의 책임 여부를 묻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뭐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좀 정교한 수정을 원하는 것이 있겠고요. 예. 뭐 이 밖에도 뭐 탄소 뭐 정책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것들을 앞으로 이제 펼쳐나가야 될 텐데 저것들이 상당히 아마 저 친환경 관련한 저런 규제들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폭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들 또 계속 또 언급하겠지만 가업 승계라든가 예. 기업 상속에 있어서에 있었던 그런 세금 문제들, 세금 문제. 예, 뭐 법인세 문제들, 뭐 기타 등등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홍 교수님 어떤 걸 가장 기업들이 크게 심각한 활동을 제약해서 그렇죠. 모래주머니라고? 지금까지 그런 국가가 담당해야 할 그 이 국민의 복지의 측면의 정책의 일부분을 상당히 기업에 이제 의존하고 기업에 이제 전가함으로써 기업이 좀 더 상생을 해서 국가 경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에 저해 요인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대표적이냐 주로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요. 네, 그래서 이 가능한 한 그 현 정부 들었을 때도 많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더 유연하게 시간 제한 없이 좀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안 되겠냐 해서 그런 문제에 또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그 이 기업이 유연한 대처를 해서 국제 경쟁에서 경쟁력 확보로 기여하고 싶은 것 예. 이런 규제의 핵심이 이제 있고요.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나라에 보기 힘든 거지만은 또 나름대로의 이제 하나의 경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그다음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럼 투자자들에게 그 예. 옥죄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규제나 또 세금도 많이 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졌다. 뭐 이런 등등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나 세금이 투자하기에 조금 쉽지 않다. 세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부 추경호 부총리도 뭔가 이 세금, 법인세, 기업들의 투자를 네. 일단 제약한다고 하는 법인세 인하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법인세가 기업들 투자에 정말 좀 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거꾸로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팩트 상호 과정을 보면 먼저 22%였던 법인세율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이제 3%포인트가 올라서 25%로 예. 올라온 것이고요. 예.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그 이전으로 환원시키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 완화를 약속한다. 아마 3%포인트를 다시 낮춰서 22%대로 이제 돌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빠른 추진도 있을 것으로 같은데 한 두 가지 측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를 또 돌아가 보면 예. 뭐 전반적으로 법인세율도 높이고 기업 규제를 강화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특정 업종,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있어서는 예. 또 풀어줘도 너무 풀어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플랫폼 그런 네. 것들,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급성장을 했었었죠. 그런 대목이 있다면 또 일괄적으로 뭐 기업 규제를 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리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법인세 관련해서는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실효세율입니다. 실효세율. 예. 이건 우리나라 세금 체계와 뭐 일종의 이 조세 체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예. 뭐 미국의 IR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칼 같거든요. 뭐 이거 아니면 저건데 네. 우리는 이제 실효세율이라고 해서 실제 세율과 내는 세금 간에 이 진짜 복잡 단안한 공제 제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를 25를 하던 21을 하던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실제 내금인 세금, 이 실효세율은 어디냐,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 먼저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명목 세율보다는 실제 부담하는 세율 네.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세계 각국의 흐름은 법인세를 다시 낮춰주는.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낮춰줬던 법인세 다시 올리겠다고 하다가 뭐 여론의 철퇴를 맞아서 이제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현재 큰 맥락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는 법인세를 굉장히 낮췄는데 홍 교수님 보시기에 네. 지금 우리 법인세 지금 우리 정철진 평론가가 이제 25%에서 22%로 환원 문재인 정부 때 올릴 때 환원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인세율 자체가 글로벌하게 보면 우리가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조금 불리할 만큼 높다고 봐야 합니까? 우선 일단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 높고 우리 법인세에 대해서 보는 우리나라의 국민과 정치 바라보는 관점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특이하다. 네,
이게 핑퐁을 해요. 그 이명박 정권 때 3%포인트 내려줬다가 문재인 정권 때는 다시 올렸다가 지금은 내리는데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부자 증세 감세라는 얘기를 한 거죠. 부자 증세, 부자 감세. 근데 이 법인세는 그 이론적으로 예. 그 부자 증세 감세의 개념이 거의 없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벌이라 뭐 이런 개념이 있어서 대기업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부자는 사람이 부자지 회사가 부자가 아니고 예. 규모가 커도 단기 순손실 나는 회사가 많습니다. 망해가는 우리나라도 상당한 그런 예. 기업이 많고 그런데 그러한 것에 이명박 정권의 3%포인트 내려준 건 부자 감세였다. 부자 그래서 감세로 나는 본다. 원상 회복을 시켜준다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예. 이런 접근은 우리나라뿐이 없는 거로 전 보입니다. 기업은 사람이 아니고 인격체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왜 부자로 보느냐. 돈을 벌면 부자라면 그 개인이 예. 투자자에게 과세를 해야죠. 삼성전자의 주식 한 주 갖고 있다고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주라고 해도 부자도 있고 아닌 거 있듯이 그런데 그러면 그 주주는 소득을 하려면 법인세를 떼고 가져가는데 예. 법인세가 많이 국가가 떼고 나머지 주는 나라의 회사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냐 이거죠. 글로벌 누가 그런 기업에서는.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자기 돈이 들어오는 돈이 예. 낮은데 예. 그러니까 국제 경쟁에서는 각 나라가 세금을 약간 낮추는 거예요 법인세를.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 그 큰 5년 내에 올린 한 2개 국가 중에서 이런 특이한 국가가 다른 나라 였고요. 또 우리 말고 올릴 데가 없습니다. OECD 없습니까? 국가에서 예. 두 나라가 있었는데 아주 그 리투아니아인가 제가 지금 기억에 아주 낮은 거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10대 세계 무역기구의 아주 유일한 오르고 다 내렸습니다. 조금씩. 이러한 것은 잘못된 우리 그 신호를 줘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예. 한국이 잘했다. 그래서 실효세율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분의 법인세 비용에서 쉽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이요? 네, 이게 실효세율은 사실은 나라마다 다 달라서 예. 이 공식 통계 용어가 공식 통계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그 최고세율 갖고 하는데 70% 국가가 세율이 하나예요. 법인세가 단일 세율이다 그렇죠. 이거죠. 네.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이 내는 이 규모에 관계없이 세율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화면에도 금방 나왔듯이 우리는 과표 구간이 4개나 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뭔가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한 자는 덜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4개 구간을 갖고 있는 OECD 국가 이렇게 중에는. 구간이 많고 복잡한 나라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업하기를 어렵게 하는 글로벌 사회에 나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또 평균 이상으로 지금까지 평균 이하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현 정부 들어서 평균이 넘어갔어요. OECD 국가에. 근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왜 그런 부자도 아닌 그 법인에게 더 부과해야 할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OECD 평균 세율보다 왜 높게 최고 세율을 정했느냐? 그렇습니다. 별로 그것도 없으면서 올린 거는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데 이 발목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더불어서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 잠깐 얘기한 그 상속세율 완화도 지금 필요하다는 게 기업들이 지금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는 이런 기업 차원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개인 차원에서도 이게 참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세금입니다. 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좀 많이 언급을 해보면 예. 이 세금이라는 것도 그때그때마다 좀 시대 조류를 반영하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상속세를 깎아준다, 낮춘다라는 것은 아니 할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부자고 그럼 자식도 부자여야 돼라는 어떤 계층 고착화라든가 이제 뭐 이런 흑수 금수 논란으로 그런 접근을 해볼 수가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전 세계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예. 이게 서구 사회에서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개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가장 공정을 잘한다는 북부 유럽에서부터 그쪽 나라들 중에서는 뭐 일부 국가들은 상속세가 0인 거예요.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체, 상속을 하는 주체가 살아가면서 일단 한번 세금을 냈다라는 측면, 거기에 뭐 할 때 또 낸다는 것은 이제 이중과세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퍼지게 되면서 예. 우리는 아직도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죠. 예. 왜냐하면 그것은 부를 뭐 자식에게 준다라는 차원에서 뭐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한데 네.
세상 다른 나라들의 그 관점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가 예. 노령화입니다. 노령화, 고령화 문제가 심해지면서 예. 무슨 걱정을 하냐면 현재 부는 다 지금 이 윗세대들에게 집중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이 50대 이상 60대가 그분들이 부자고 다 재산 보유자들이다. 그런데 노령화가 심해질수록 소비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를 빨리 세대 이전을 시켜가지고 밑에 세대가 뭐 돌게 뭐 이런 차원에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완화될 움직임이 있는데 개인 차원에서도요. 예. 마찬가지로 기업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흐름과 플러스 알파 한 회사를 승계하게 될 때 예. 너무나 과도한 세금 때문에 이건 이제 기업 기업의 승계인데 경우에요. 경영 승계인데도 또 다른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식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경영 승계의 목적이라면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역효과라든가 또 유유 비용이라든가 예, 원체 뭐 샀다 팔았다 뭐 이런 어떤 좀 예. 쓸데없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가업 승계와 기업 상속 승계, 기업 경영 승계에 있어서의 뭐 상속세를 새롭게 고찰해 보자 이런 움직임. 네.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에 대한 생각, 관점이 좀 바뀐다는데 결과적으로 또 이게 부의 대물림을 너무 쉽게 해주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뚫고 왜 해야 그렇게 됩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지. 37개의 그 OECD 국가의 14개 국가 정도 한 30-40%가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예, 0%예요?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뭘 보냐.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배가 아파도 3대 이상은 안 가니까 너 배 예. 아파하지 마라. 자기가 살아갈 때 예. 노력을 하고요. 예. 그다음 이번에 어떤 이 총선 또 이런 얘기도 했대요. 목숨을 걸고 회사를 지금 뭐 운영한다. 투자를 한다. 예, 그렇죠. 예. 투자한다. 예.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자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온 힘을 다하지. 내가 지금 땅덩어리 갖고 있나 금덩어리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세율이 더 높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특이한 것 아닙니까? 대주주에게 오히려 세율이 더 높게 할증을 해. 할인이 아니라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할증이죠. 그렇습니다. 상속세. 20% 할증하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인 글로벌 추세도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한다면 이연해서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상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처분한다면 그때 가서 과세를 하던가.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하지 안 않고 하고 처분할 때. 자기 이제 난 놀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그러면 거죠. 말씀하신 상속세가 없는 OECD 국가 14곳은 그런 식으로 세금을 매깁니까? 일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합니다. 이연시켜서 호주나 이런 데는 그 나중에 네가 받았는데 그때는 세금을 깎아 준 거죠. 근데 자기가 뭐 안 하고 팔아버리고 뭐 하고 그 재산을 소멸시키고 이러면은 원래가 세금 깎아준 거는 그러지 마라. 계속 유지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계속 계속 하라고 준 사업을 건데 운영하라는 취지니까. 반한 거지요. 사회에 반한 거죠. 그런 거는 그때 가서 과세를 하고 이제 이러한 그것에서 일단 너무나 한 분 돌아가시면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엄청난 이 재산 변동이 상속세를 발생하죠. 지배구조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하다가 또 오해 사서 감옥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낮춰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그런 것을 기업을 하기 좋은 상속 증여세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인세, 상속세 인하 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할 때 이거 법을 고쳐야 되는 일인데 지금 그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을지 좀 그 의문은 드네요. 그러나 또 이제 정치라는 것도 뭐 변하는 것이고요.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계속 이쪽의 의견들을 다 반대할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또 정교한 이론을 갖고 또 근거를 갖고 국회를 가면 또 민주당과의 뭐 협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건 좀 많이 입증이 된 그런 겁니까? 네, 뭐 이 연구의 논문에 보면 그런 측면이 좀 상당하게 나와 있고요. 실제 그러나 이 법인세는 아까 것처럼 글로벌 그의 어떤 균형점 또 투자의 변수적 차원에서 이런 걸 이제 바라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거의 세금을 낮추면 우리가 그게 입증이 되든 안 되든 우리만 높게 하면
그게 글로벌 경쟁에서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저 상대 국가에 여러 가지 투자할 때에 그 투자의 자체에서 효율도 있지만은 세금이 다 벌어가지고 들어올 때 세금이 얼마냐? 예. 당연히 의사결정에 들어갈 요인인데 예. 그게 투자와 연계가 있냐 없냐를 꼭 증거를 내놔야 세율을 낮춘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글로벌이나 어떤 이런 학문적으로는 투자와 그 세금은 연계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세금 인하와 동시에 또 기업들이 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할 때 늘 얘기하는 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우리가 좀 더 정비가 돼야 된다, 많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도입해야 되려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어떤 경영권 방어 조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원론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의 재벌 그룹들, 대기업들이 스스로 또 발목을 잡은 측면도 함께 존재하는데 이런 겁니다. 뭐 포이즌 필이라든가 차등 의결권이라든가 워낙 이제 주식회사고 이제 네. 앞으로 글로벌 유동성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지주사라든가 이런 구조의 약한 고리를 노려서 정말 다 어렵게 성장해 놓은 기업을 돈이라는 유동성으로 잡아먹으려는 이런 적대적인 M&A들이 많이 있어서 적대적 M&A 대비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이런 어떤 우리는 쓰지 않고 있지만 예. 선진 증시에서는 뭐 다 사용하고 있는 뭐 그런 차등 의결권, 포이즌 필들을 도입하자. 뭐 저도 그런 쪽이었었는데 예. 이건 이제 원론적인 부분이고요. 어, 왜 기업들이 스스로 발목을 잡았느냐? 예. 바로 최근에 있었던 LG그룹의 LG화학의 물적 분할 같은 겁니다. 하고 카카오에 있었었던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 쪼개기 같은 건데 기업 쪼개기. 이런 물적 분할은 예. 뭐 LG뿐만이 아니죠. SK에서도 뭐 SK온부터 해서 이제 수많은 이제 기업들을 물적 분할로 쪼개는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뭐 미국 증시 같은 상상도 못할 일들인 거죠. 주주 이익에 침해된다 이거죠. 침해되는 거 그걸 왜 했을까? 어. 기업의 오너란 측면에서 그것들을 더 공고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명분이라면 인적 분할이라는 측면들이 있는데 굳이 물적 분할을 함으로써 수많은 주주들을 울리고 뭐 한국 증시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고요. 물론 이제 그게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 허점을 노려서 그런 기업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동학개미라든가 투자하는 분들도 맞아. 야 글로벌 유동성들이 우리가 어렵게는 우리 기업을 뺏어가 포이즌 필요해, 차등 의결권 필요해 하다가도 이런 거 한 번씩 LG에서 한 번씩, SK에서 한 번씩 터지면 진짜 다들 야, 뭐 이러냐 이렇게 완전히 반대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런 걸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좀 네. 반성의 목소리라든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좀 아쉬움들이 이번에 네. 많이 있었고요. 뭐 다행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물적 분할 행위들 뭐 엄단하겠다라고 하니까 한번 향후 또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정철주 평론가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우리 홍 교수님 포이즌 필이라든지 차등 의결권 필요하다. 그런데 기업들이 스스로 이건 발목을 잡고 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물적 분할을 자꾸 하니까 이 원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이런 의구심도 든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앞으로 많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뭐 한두 개 가지고 이게 이런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분들의 아까도 말씀드린 지배구조 이런 것들의 관리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그다음에 상속, 증여 등 장기적으로 미리미리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그 해서가 이제 종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아직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함께 논의돼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세도 없는 나라, 그리고 그런 나라는 계속해서 말하자면 지배구조가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그대로 난 상태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오히려 기업을 어떤 비효율을 낳고 또 주주들의 권익도 이제 저해되고 또 기업 가치에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또 나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야겠다 하는 것이 기업 중심의 민간주도 경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봐서 이런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제도를 우리가 안 두면 외국 자금이 한국에 와서 기업을 만들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기업 자기가 살리기로 제일 좋은 환경은 외국인이 돈을 긁고 와서 한국에서 회사를 만들고 본점을 두고 그 사람도 여기서 살게 하는 것이 제일 가장 좋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그러지 그때까지는
부단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뭘 얘기해도 안 된다. 예. 사실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제도는 가급적 도입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제도. 그러면 네. 경영권 방어 조항들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도입돼 도입돼 있는 있으니, 거니까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 우리나라도 벤처기업을 만들고 자기가 지배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자기가 또 자식에게도 줄 수 있는 환경. 이거를 왜 우리나라만 안 되고 네. 글로벌 이런 그 우리나라 개방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래서 조세나 규제가 글로벌 추세와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이 기업의 어떤 규제 활력 완화, 규제 완화 차원과 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금 워낙에 중요한 이슈니까 화물연대 파업 얘기를 잠깐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민노총 지금 공공운수노조의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지금 전면 파업에 들어갔는데, 자, 이 총파업 정철지 평론가님, 네. 이 부분 어떻게 사회가 바라봐야 되는지 중요한 이슈 안전운임제, 과연 이게 뭔지, 왜 안전운임제가 이렇게 파업의 이 핵심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근원적으로의 트리거는 이제 경유 가격 급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의 시대가 고유가 시대가 아니라면 또 경유 가격이 특히 예. 보통 휘발유보다 경유가 싸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더라면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화물기사분 또 화물연대 파업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예. 현재 이 명목적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운임제입니다. 예. 큰 틀에서 말하면 우리 뭐 최저임금제처럼 운임의 어떤 최저 한도를 정해 놓고요. 예. 뭐 거리라든가 화물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여기를 화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화물 기사들은 화주한테 물량을 받으니까 그 안전 운임을 밑으로 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 그럼 이제 그 정도는 소위 말하는 안전 마진처럼 운임이 딱 보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2020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예. 이제 올해로 일몰제입니다.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올해로 끝이 나는 상황인데 설상가상 지금 경유 가격이 뭐 폭등 그 이상인 거죠. 2,000원 넘었어요, 네, 리터당. 2배 이상 뭐 올라 버린 네. 상황인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유류세 인하란 이 메커니즘도 좀 복잡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화물차 기사분이 받는 유가 보조금도 역차별로 이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예. 경유에는 이제 유류세가 덜 붙게 되니까. 이런 겸사겸사가 먹게 되면서 큰 틀에서 지금 보면 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예. 이게 원래는 큰 대형 컨테이너들과 몇몇에 이제 국한됐는데 전체 화물차에 다 화물차에 적용하자는 다 이제 확대 확대 적용하라. 적용. 기본적으로 운송료 이상, 뭐 노동 기본권 뭐 이런 조항들이 이제 함께 이번에 내세우고 있는 이제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물 차주들도 참 이런 유가 경유 인상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에 수익이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주장이긴 한데 또 이분들이 근로자도 또 아니잖아요. 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어서 참 어떻게 정하기가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 이게 첫 노동개혁 시험대가 되겠어요. 이 현 정부가 그 기업 살리기를 통한 민간 주도 경제 예.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자유시장 경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제도가 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이 일부 제도가요? 호주에서 일부 몇 년간 시행했다가 없었다고 하는데 글로벌 기준과 벗어난 제도를 우리한테 둘 때는 많은 그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유사한 제도는 그 최저임금 제도도 있고요. 또 근로장려 세제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기업이 부담하는 거고 근로장려 세제는 국가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인데 요번에 있는 그 안전임금제는 기업이 부담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같은 성격이네요. 맞아요. 네, 안전운임제. 그 기업이 부담을 하지 어찌됐든 그런 제도를 두면 그런데 이거를 이 최저임금제 같이 하게 되면 이게 여기도 산업별로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른 데가 많거든요. 또 화물 하는데도 업체가 규모도 다르고 예. 또 일반 기업 그걸 수요하는 수요의 기업들 많은 기업들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예.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의 소지가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화물에 있는 종사자들에게는 국가가 일부 도와주는 제도로 흡수를 해야지 기업이 정배 획일적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장차 기업 살리기를 통한 어떤 경제 살리기에는 재앙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예. 이번 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가 앞으로 이 유사한 거에 어떻게 대처할 거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봐서 기로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아주 심각한 검토 중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답 찾기가 좀 쉬워 보이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시장 자율주의와 기업 자율과 맞지가 않은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정부가 뭘 보조해 주면 좋겠는데 그 차원도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도 과연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풀지 향후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기업들이 1천조 원 이상을 투자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규제 해결을 어떻게 할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경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